아, 소리 들리죠? 네. 그러면 우리 계속 진행하도록 합시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비잔틴 폴트 문제, 비잔틴 장군 문제를 가지고 그 컨센서스라는 알고리즘을 봤었죠. 그래서 뭐 비잔틴 같은 경우에 절반 이상이 있으면 어니스트한 사람들이 있으면 합의를 할 수 있는데 물론 3분의 2 이상이 어니스트하면 훨씬 더 빨리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었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떤 걸 볼 거냐면 나카모토 컨센서스. 그러니까 비트코인 만든 사람이 누구였어요? 백스를 보면 사토시 나카모토 있죠. 그래서 비트코인에 나와 있던 그 컨센서스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비트코인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뭐 이거는 지난 시간에도 배웠던 건데 컨시스턴시 라이브니스, 즉 컨시스턴시는 어니스트한 노드들이 있으면 걔네들끼리 이제 합의를 하고 나면 다 똑같은 장부를 봐야 되겠죠. 그 얘기고 라이브니스는 어떻게든 계속 뭔가 블럭을 붙여 나갈 수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모델은 우리가 싱크로너스와 파셜 싱크로너스 이 두 가지 나눠서 싱크로너스면 그냥 즉각적으로 뭔가 메시지 전달된다고 생각하는 거고 파셜 싱크로너스 같은 경우에는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네트워크 모델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컨센서스에서. 네. 자, 그래서 컨센서스 알고리즘 한번 봅시다. 컨센서스에는 당연히 이제 노드들, 커미트가 있겠죠. 합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노드들이 있을 거고 여기에서 일단 뭔가 하나를 리더를 뽑아야 되겠죠. 리더가 블럭을 프로포즈 하는 거겠죠. 그래서 리더가 뽑히면 리더가 자기가 트랜잭션을 보고 이게 억셉트 할지 리스 자기가 선택을 한 다음에 블럭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뿌리게 되는 거죠. 자, 이 경우에 이제 어떤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지 살펴보면 일단 커미티들이 누군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서로 합의를 하기 위해서는 주고받고 해야 되는 통신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커미티가 많으면 통신이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서로 주고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정직하게 행동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노드들이 정직하게 했을 때, 맞게 했을 때 뭔가 이득이 돼야지 할 테니까 그 이득을 어떻게 우리가 제공할 건가, 인센티브를. 그리고 만약에 리더를 뽑는 게 우리가 예측 가능하다. 즉 다음 라운드에서는 이 사람이 될 거고 그 다음 라운드에서는 저 사람이 될 거고 이런 걸 미리 안다면 뇌물을 줘서 뭔가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앨리스가 전 사람한테 돈을 주고 나서 다음에 이 사람이 뽑힐 거 아니까 이 사람한테 뇌물을 주고 지난번에 들어갔던 거 빼달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뇌물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추측이 어려워야지 이런 공격이 어렵다라는 그런 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의 구조였죠. 그래서 블럭에 헤더들이 있고 블럭 헤더들은 뭐 버전 정보도 있고 이전 블럭 헤드 해시 값도 있고 난스 값도 있고 그다음에 트랜잭션을 먹고 치료해서 묶어놓은 루트 값이 있고 이게 계속 증가해가는 형태도 있었고 자, 나카모토 컨센서스는 요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우리가 합의를 이룰 건가에 관련된 거 있죠. 우리가 이제 봤던 그 나카모토 컨센서스는 기본적으로 POW, Proof of Work, 그러니까 뭔가 계산을 통해서 리더를 뽑는 거죠. 그래서 제 블럭에 지금 3개가 있죠. 제네시스, 1, 2 저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블럭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저 다음 블럭을 만들 커미티, 어떤 사람, 노드를 뽑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걸 뽑는 걸 어떻게 할 거냐면 뭔가 계산을 통해서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POW, Proof of Work을 할 건데 이제 뽑는 방법 자체가 뭔가 이 난스 값이라고 하는 거 이거를 먼저 찾는 사람을 우리가 리더로 하는 걸로 이제 결정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난스 값이 어떻게 될 거냐면 이 블록 전체, 즉 헤더 전체, 난스 값까지 포함해서 이 값을 해시를 했더니 어떤 값 이하로 되게 하는 그런 값을 난스를 찾는 걸로 우리가 리더를 선택하는 알고리즘이 나카모토 컨센서스 알고리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타겟의 정도는 뭐 10분에 1개 정도 블럭을 찾을 정도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 명이 채굴자들이 각각 이 난스 값을 계산했는데 이 사람이 먼저 찾았다. 그럼 이 사람이 이 뒤에 블럭에 붙이면서 이제 뿌리게 되는 거죠. 여러 노드한테 뿌리게 되고 노드들은 이걸 확인해서 맞다 싶으면 뒤에 붙이고 그걸 기본으로 그 다음 걸 계속 찾는 형태가 되겠죠. 이게 뒤에 가서 붙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붙었으면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새로 붙은 걸 봤으니까 그걸 기본으로 해서 또 그 다음 블럭을 찾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모든 그 마이너들은 블럭을 뒤에 붙을 블럭을 계속 찾는 거에 대해서 경쟁적으로 이제 계산하는 거죠. 빨리 찾으면 자기가 붙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 난스를 찾는 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이게 프로포 1이라고 하는 건 이 난스를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대충 한 평균적으로 10분 정도의 하나의 리더가 선택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운 정도를 설정을 하고 이 타겟 어려움 정도는 2주마다 한 번씩 조정을 해요. 너무 빨리 찾았다? 그럼 좀 더 어렵게 만들고 좀 오래 걸렸다? 그럼 좀 더 쉽게 만들고 그래서 이 리더를 뽑는 게 어쨌든 계산에 의해서 계산이 많으면 자기가 리더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계산력이 떨어지면 리더가 될 확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실 얼마나 빨리 계산하냐가 리더가 될 수 있는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2주라 돼 있는데 저걸 시간으로 따져보면 뭐 블럭으로 따져보면 대충 한 2000블럭 정도 될 거예요. 한 블럭이 10분이라고 했으니까 한 이게 얼마 2만 분 정도 되면 한 2주쯤 될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기본적으로 어니스트 마이너들 정직한 사람들은 현재 있는 여러 뭐 갈래로 쪼개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일 긴 거를 기본으로 그 뒤에다가 새로운 블럭을 계속 추가하는 형태로 알고리즘 돌릴 거예요. 물론 어니스트 하지 않으면 이렇게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10분마다 한다고 했는데 뭐 대충 거의 맞게 될 거예요. 평균적으로. 그리고 블럭 안에 있는 트랜잭션들은 밸리드 해야 되겠죠. 돈이 쓸 수 없는 건데 뭐 쓴다는 걸 억셉트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데 그거는 어니스트 노드들이 체크해가지고 이상한 게 붙어 있다. 그럼 리젝을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블럭에 들어갔다 해서 바로 여기 블럭 안에 있는 트랜잭션이 이거는 돈을 보냈으니까 내가 돈을 보냈다고 확신할 수 있느냐. 그 확신하는 데 걸린 시간을 우리가 조금 여유를 두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블럭 안에 트랜잭션들이 있는데 이게 파이널이 된다는 건 이제 안정적으로 이 블럭은 더 이상 고쳐지지 않고 블록체인에 계속 남을 거다라는 건 파이널 되는 데까지 블록체인에서는 그러니까 비트코인에서는 사실 한 6개 정도 블럭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몇 개의 블럭이 쭉 붙고 그러니까 자기가 블록체인에 딱 들어왔는데 자기 뒤에 여러 개 블럭이 계속 붙었다. 그럼 내 거는 이제 계속 살아남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죠. 그게 한 대충 한 6개 정도 더 붙으면 안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리더를 어떻게 선택을 하는지 하는 게 다 경쟁으로 계산의 경쟁으로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룰은 어니스트 마이너들은 가장 긴 체인을 그냥 따라간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블록체인을 운영을 할 때는 막 포크가 생겨야 돼요. 두 개 갈라지고 그다음에 갈라진 다음에 뭐 여기 만들어지다가 거기는 더 이상 되지 않고 그런 오픈 고화 블록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개 블록이 있었어요. 그래서 A라고 하는 블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마이닝을 해서 딱 붙였어요. 그런데 다른 마이너가 B라고 하는 걸 또 붙일 수 있어요. 그렇죠? 서로 다른 걸 찾아 가지고 그런데 만약에 A 쪽에 많은 마이너들이 붙으면 A 쪽으로 계속 길어지겠죠. 그렇죠? 저게 D를 붙여서 계속 만들 거고 B 쪽은 뭐 2명이고 그러면 길이를 보면 A가 더 컴퓨테이션이 많으니까 A 쪽에 계속 길이가 길어질 거고 B 쪽은 더 이상 길어지지 않겠죠. 왜냐하면 계속 어니스트한 사람들은 계속 A 쪽에 붙을 거예요. 계속 기니까. 그래서 결국은 위쪽으로 하는 B쪽으로 가는 건 결국 더 이상 붙지 않고 그냥 사라지겠죠. 그래서 저렇게 사라지는 폭포점을 우리가 올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냥 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일을 한 사람은 보상이 전혀 없죠. 이드름 같은 거는 저런 오픈에 대해서도 저게 일을 했기 때문에 저거에 대해서도 보상을 주는 메커니즘이 있어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무조건 가장 긴 패스에 있는 거, 그 블럭을 찾은 사람들한테만 돈을 주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더블 스pen딩을 어떻게 막을까? 앨리스가 돈을 뭐 비트코인을 주고 자동차를 사려고 해요. 그래서 정부에다가 돈을 보낸다라는 거를 이제 저 밥이란 사람이 엘리트한테 돈을 보냈다고 쳐요. 근데 밥이 지금 뭔가 나쁜 짓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앨리스는 블록체인에 보니까 자기한테 돈을 보냈다고 적혀 있어요. 근데 이것만 보고 바로 열쇠를 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주면 문제가 생기겠죠. 왜냐하면 저게 오픈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몇 개의 블럭이 뒤에 붙는 걸 이제 기다려요. 몇 개 붙고 나면 오케이, 이제 이 블럭은 더 이상 오픈이 될 확률이 적겠구나. 왜냐하면 계속 이제 뒤에 붙었으니까. 그래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밥 입장에서는 여기 이게 들어갔지만 내가 다른 체인을 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거보다 더 길게만 만들 수 있으면 되잖아요. 지금 현재 3개가 있는데 이거보다 돈 준 거를 이제 없애버리고 싶어서 돈 준 쪽 말고 새로 포크를 만들어서 돈 안 준 걸로 해놓고 더 긴 체인을 만들 수 있으면 그럼 이제 문제가 되죠. 신뢰가 깨지게 되는 거죠. 이런 공격을 하고 싶을 거여서 자동차용으로 돈을 안 줬다라고 하고 더 만들면 되는데 문제는 이미 이 긴 쪽에 많은 언스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이 밥이 뭔가 악의적인 걸 해서 길게 만들기에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얘가 능력이 좋으면 길게 만들 수 있겠죠. 그렇죠? 얼마나 얘가 능력이 좋아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길을 때 우리가 안정적으로 생각할지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어니스트 마이너는 어쨌든 긴 쪽으로 가기 때문에 공격자도 긴 걸 만들어야만 결국 성공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51% 어택이라고 하는 건 50%보다 좀 넘으면 되는 거예요. 51%도 아니어도 되고 50.1도 되고 50.001도 상관없어요. 가반수만 되면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쪽에 노카 쪽에 예를 들어서 패시 그러니까 POW 계산하는 능력이 조금 더 많다고 쳐봐요. 그럼 위쪽에 조금씩 길어지겠죠. 밑에 거에 비해서. 그래서 결국은 위쪽이 계속 길어질 거고 그러면 어니스트한 사람들은 다 위로 가겠죠. 그럼 결국 밑에가 오픈이 되고 사라지고 그러면 앨리스는 차 열쇠만 주고 돈을 못 받은 그런 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 50%, 51% 어택이라고 말하는 마이너의 그 능력을 한 사람이 51% 이상 갖고 있으면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장 긴 체인을 항상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카모토 비트코인의 컨센서스 알고리즘을 보면 컨시스턴시, 체인 퀄리티, 체인 그로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좀 보면은 마지막 K개 블럭을 빼고 그 뒤에 K개 빼고 이 앞쪽에 대해서는 대부분 모든 어니스탄더들이 다 똑같은 걸 보고 있어요. 왜 뒤쪽은 약간 포크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앞쪽에 대해서는 거의 스테이블하게 똑같이 볼 수 있고 뒤쪽이 이제 뭐 물론 이제 앞쪽도 틀릴 수도 있죠. 근데 그 확률이 이제 꽤 낮다는 거고 확률이 뭐 2분의 1의 케이스 예를 들어 K가 6이다 그러면 뭐 64분의 1의 확률로 앞쪽이 틀릴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K개의 블락은 블락이 이제 여러 개 있을 텐데 K개의 블락이 쭉 붙어 있었어요. 꽤. 그러면 그 안에 상당히 많은 어니스탄 블락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쭉 체인이 있었는데 블록들이 쭉 들어있었는데 이 중에 꽤 길게 만들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이게 뭐 공격자들이 막 들어가서 만든 게 아니라 꽤 많은 정직한 사람들이 이게 길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서 뭔가 다 했다, 마이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체인 그로스. 비트코인에서는 블록이 계속 늘어나죠. 10분 단위로 이렇게 하나씩 늘어나는데 그게 굉장히 스테디하게 뭐 확 늘어났다가 안 늘어났다 확 늘어났다 있지 않고 일정한 스피드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면 G체인 그로스라고 하는데 every
K 오버 G 라운드마다 K 블럭씩. 뭐 비트코인에서는 사실은 한 라운드에 한 블럭씩 늘어나죠. 그렇죠? 한 라운드가 10분이고. 그래서 뭐 이 G가 1이라고 생각하면 돼도 상관없는 거고. 근데 꼭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만들기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1시간 안에 6개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뭐 6라운드에 6블럭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증가를 하고 있다. 자, 그래서 consistent implied blockchain consistency 뭐 당연히 그 얘기고 체인 그로스란 체인 퀄리티가 블록체인 라이브니스를 얘기한다. 뭐냐면 체인 그로스는 블록체인에 계속 블록이 붙는 거예요. 계속 붙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뭔가 트랜잭션이 계속 처리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체인 퀄리티는 여기는 아마 있었던 것 같은 여기도 있는데 어니스트한 노드들이 계속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블록이 계속 붙는데 그게 이상한 애가 하는 게 아니라 어니스트한 애들이 계속 블록을 붙인다. 왜냐하면 이상한 애들이 한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상한 애들은 센서십을 할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블록을 만들었는데 내 트랜잭션을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안 넣게. 그럼 나로서는 서비스를 못 받는 거죠. 그렇죠? 그게 아니라 어니스트한 마이너라는 거는 그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아무 사람의 트랜잭션을 다 받아들이니까 내 트랜잭션이 항상 포함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체인이 계속 크로스하고 체인 퀄리티가 계속 보장이 된다면 어니스트한 노드들이 계속 포함이 되어 있다면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내 트랜잭션을 항상 보낼 수 있으니까 블록체인이 살아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번 컨시스턴시에 대한 인투이션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애드버서리 공격자가 49%의 그 계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뭐 거의 이제 50% 생각하면 돼요. 거의 50%로 생각하면 공격자가 포크를 하겠죠. 뭔가 쪼개겠죠. 쪼개가지고 어니스탄 마이너보다 한 블락 먼저 만드는 확률이 얼마쯤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블럭이 이렇게 있었고 아래쪽으로는 어니스트 마이너들이 이제 할 거고 위쪽으로는 공격자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얘가 먼저 만들 확률은 얼마일까요? 한 블락 먼저 만들 확률은 얘도 50%고 얘도 50%니까 얘가 먼저 만들 확률은 50%쯤 된다고 보면 되겠죠. 얘가 빨라질 확률은. 그러니까 49%겠죠. 여기서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한 반쯤 될 거고 만약에 얘보다 2개 먼저 만들 확률은 자, 요거한테 이길 확률이 50%, 그러니까 50%로 찾고 얘가 또 50%또 찾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1의 확률로 성공할 수 있겠죠. 자, 이건 사실 문제는 없어요. 여기다가 좀 no problem. 만약에 위쪽으로 잘못 공격자가 이걸 찾아가지고 이걸 브로드캐스트하면 그냥 어니스트한 사람들 일로 가면 돼요. 그냥 문제가 없어요. 물론 여기에는 뭐 센서십을 해가지고 내 트랜잭션 포함이 안 되고 했겠지만 어쨌든 이쪽에 어니스트한 사람이 다 가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또 어니스트한 블럭들이 생길 테니까 문제가 없어요. 그렇게 가면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아니라 어니스트한 사람이 밑에 이제 충분히 길게 만들었어요. 쭉 만들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어니스트하고 하게 만들었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정도 만들었어요. 이 상태에서 공격자가 위로 새로 포크를 만들어. 그러면 공격자가 이걸 이기려면 이 어니스트에 비해서 몇 개를 더 만들어야 돼요? 6개를 더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따라잡는 걸 생각해 볼까요? 이 따라잡을 수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거죠. 따라잡을 확률이 생기면. 그래서 따라잡을 확률이 어떻게 될까?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이제 요거 하기 전에
이제 둘이 경쟁을 하는 거예요. 위아래 계속하고. 그래서 원래는 여기 먼저 생기면 이거 브로드캐스트 하면 모든 사람이 이리로 갈 텐데 공격자가 그렇게 안 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찾은 다음에 안 알려요. 그냥 자기 혼자만 계속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만 계속 늘려요. 계속. 그래서 이 사람보다 6개 정도 더 먼저 만들어 그리고 갑자기 툭 내려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얼마가 될까? 이제 그게 이슈인 거죠. 여러 개를 한꺼번에 이길 수 있는 것. 그래서 어니스트 마이너가 한 개를 마이너하기 전에 공격자가 6개 블락을 먼저 마이너할 확률은 2분의 1을 6번 이겨야 되죠. 그래서 64분의 1이에요. 이건 한 번 이기라는 게 2분의 1. 또 이거랑 비교했다 한 번 이기라는 2분. 그래서 64분의 1이 돼요. 7개는? 자, 7개는 당연히 128분의 1인데 만약에 얘는 2개 만들 동안에 얘가 7개 만들 확률은 계산해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공격자가 2개 만드는 동안에 얘가 7개 만드는 확률은 조합이 여러 가지죠. 이거 하고 이거 이렇게 쭉 또는 요거 쭉. 그러니까 순열 뭐 이렇게 줄 세우는 그거잖아요. 그 가지수. 그걸로 쭉 따져보면 돼. 그러면 대충 한 이 정도 확률이 나온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6개가 원래 정직한 사람이 6개가 쭉 있었는데 이거를 공격자가 따라잡아서 6개를 따라잡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까? 이제 그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공격자는 패시 파워가 2분의 1보다 작다. 이제 전체 중에 절반 이상은 정직한 사람들이 많이 하는 거고 공격자는 계산 능력이 2분의 1보다 좀 조금 작다. 그리고 공격자는 아직 6블락 정도로 뒤쳐져 있어요. 어니스트한 사람이 6개의 블락을 이미 많이 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 이제 6개 쭉 붙어 있는 상황에서 이걸 다 따라잡고 위쪽으로 가게 될 그런 확률이 얼마가 될까 하는 거죠. 이거를 위해서 공격자가 따라잡을 확률. 자, 뭐 간단하게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 보면 위에서 하나 만들 수 있는 확률이 얼마예요? 자, 얘가 만들 확률은 P 50%. 밑에가 어니스한 사람이 만들 블럭을 찾을 확률은 1-P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P의 확률로 얘가 이기고 1-P의 확률로 얘가 이기는 거죠, 서로. 그렇죠? P가 3분의 1이면 공격자가 3분의 1 각 블럭을 비교했을 때 3분의 1 확률은 얘가 이기고 3분의 2 확률은 얘가 이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쪽은 플러스 1이라고 치고 이쪽은 마이너스 1이라고 쳐요. 공격자 입장에서 뭐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하면은 자기가 먼저 3개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플러스 1이 6개고 마이너스 1 하나니까 5개죠. 즉 공격자가 5개를 따라잡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플러스 1, 플러스 1. 자, 우리가 아마 중학교, 뭐 고등학교 때 이럴 때 보면 이런 거 있었죠. 내가 시작은 0에서 시작하는데 1로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갈 확률은 P고 왼쪽으로 갈 확률은 1-P예요. 그런데 얘가 6에 도달할 확률은 얼마일까? 이런 뭐 수학 문제 많이 해왔죠. 기억나죠? 그거랑 똑같죠. 그 랜덤하게 막 해가지고 오른쪽 확률은 P, 왼쪽 확률은 1-P. 그런데 어쨌든 P 확률로 6, 지면은 왼쪽으로 할 거니까
그래서 6에 도달할 수 있는 확률. 이게 계산을 하면 PZ를 계산하면 그냥 1 마이너스 P 오버 P 오버 1 마이너스 P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해보면 되겠죠. 저는 안 할게요. 그래서 이거 뭐 1 마이너스 P를 Q라고 더 친다면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1 마이너스 Q Z인데 이거는 다시 쓰면 마이너스 1 플러스 Q분의 1 Z 뭐 이런 식이 될 거고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이걸 전개하면 마이너스 1의 Z 더하기 Z의 뭐 1에 마이너스 1에 뭐 있었죠? Z 마이너스 1 뭐 Q분의 1 뭐 이렇게 해서 쭉 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막 쓸 텐데 이렇게 쭉쭉쭉 쓸 텐데 이게 뭐냐면 이게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해가지고 여기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올 수도 있고 해가지고 여기 어떤 Z라는 위치에 올 그 확률이 될 거예요. 따져보면 저걸 다 더하면. 그래서 여하튼 PZ 값은 뭐 1분의 P 오버 1 마이너스 P의 Z가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 P 값이 3분의 1이다. P가 3분의 1이면 얼마예요? 3분의 1 오버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2분의 1의 Z. 그래서 만약 Z가 6이다. 그러면 2분의 1의 6승. 그래서 64분의 1. 이런 식으로. 이 값이 PZ 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드버서리가 3분의 1 정도 파워가 있으면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6개를 바로 따라잡는 게 아니라 시간이 많이 걸려서 엄청 많이 걸려서 6개를 따라잡을 수 있을 그 확률을 따져보면 대충 64분의 1쯤 된다. 마이너가 절반이 아니라 좀 더 적어도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드버서리가 조금 더 해시파고 적어도 길게 놓고 보면 저 정도 확률로 따라잡을 수 있다. 라는 거죠. 만약에 P가 2분의 1보다 크면 어떻게 될까? 여기 넣으면 어떻게 돼요? P가 2분의 1보다 크면? 이거 확률 1보다 커지죠. 그렇죠? 사실 1보다 크면 그냥 무조건 저희가 가장 긴 걸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항상 따라잡을 수 있죠. 언제든. 그래서 무조건 커져요. 그래서 뭐 P가 2분의 1보다 크면은 얼만큼 떨어졌든 6개든 100개든 1000개든 다 따라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우는 완전히 질 수가 없는 거죠. 확률적으로 절대로. 그러면 45% 어택. 50% 어택도 55% 어택도 아니고 40. 자, 이렇게 지금 보면 공격자가 이제 다른 체인에 계속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뭔가 공격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밑에는 이제 어니스트한 그런 노드들이 체인이 쭉 있고, 그래서 저 밑에는 지금 어니스트한 그런 사람들이 둘러가고 있고 위에 이렇게 붙고 있고 아래에 계속 붙는데 아래쪽에도 보면 정직한 사람들이라도 포커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서로 다른 거에 붙어가지고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얘는 지금 해시 파워가 어떻게 돼요? 지금 정직한 쪽에서 서로 나눠져 있죠. 원래는 여기가 51% 더 많았어야 되는데 이게 쪼개지는 바람에 한쪽 뭐 25%씩 나눠서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위에는 커졌죠. 실제로. 위에는 원래 뭐 한 40%밖에 안 됐었는데 밑에보다 더
해시파가 커졌죠. 얘는 한 군데에 대해서만 계속 계산하는 거. 얘는 두 개 쪼개져 가지고 서로 계산이 나눠져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자,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게 뭐 짧은 시간에 당연히 생길 수 있고 약간 긴 시간도 생길 수 있는 게 그게 뭐냐면 여기서 먼저 찾았어요. 이 찾은 게 바로 보내지면 그러면은 원이스트 한 사람들이 더 이상 뭐 이걸 찾을 필요 없이 바로 계산할 텐데 이걸 찾은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뭐 쪼개졌든지 네트워크에 가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그 시간 동안 내가 일을 잘 못한 거죠. 따로따로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걸 찾은 다음에 여기 뒤에 붙어야 되는데 이걸 찾았는데도 불구하고 뒤에서 안 하고 계속 요걸 작업을 한다든지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딜레이가 문제예요. 네트워크 딜레이. 네트워크가 딜레이 되는 동안에는 어니스트한 노드 같은 경우에는 계산을 못 하는 거죠. 그렇죠? 공격자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딜레이 상관없이 자기 혼자 다 할 테니까 네트워크 딜레이가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네트워크 딜레이들을 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트워크 디펜스에서. 그래서 만약에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찾은 값이 전파되는 것보다 더 빨리 찾는다. 마이너가 퍼즐을 빨리 찾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네트워크에서 전달되는 동안에 자기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딴 사람은 다른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이해되죠? 지금 네트워크에서 전파되고 있는 중에 이미 다 찾았어요. 그 다음은 찾고 있고 또 찾고 있고 찾고 있고 찾고 있고. 그래서 다른 쪽에서는 막 일을 한참 하고 있는 동안에 얘는 이미 다른 일을 막 하고 있었죠. 네, 그런 상황이라 생각해보면. 그러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어니스탄 노드들이 네트워크 딜레이 때문에 아직 답을 못 받아가지고 그쪽에 마이닝을 못하고 있는데 공격자는 먼저 받았다고 쳐봐요. 네트워크 딜레이가 별로 없어가지고 바로 받아가지고 델타 시간 먼저 받았다고 쳐봐요. 즉 블럭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어니스탄 사람들이 이제 붙어가지고 계산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누군가 뭔가 찾았어요. 뭔가 찾았어요. 어니스탄 노드를 아직 이거 못 받았어요. 못 받았는데 공격자만 받아가 공격자가 먼저 막 계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네트워크 딜레이 때문에 이게 여기까지 전달되는데 한 이 시간이 쭉 걸린 거예요. 델타란 시간이. 걸렸으면 공격자 입장에서는 델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공격자가 다음 문제를 푸는데 좀 더 빨리 풀 거예요. 델타 시간만큼 더 빨리 저희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델타 시간만큼 먼저 해시 트라이 해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볼 수 있다. 그런 경우에 자, 요거를 우리가 뭐 수식을 어떻게 증명하고 이런 걸 하진 않을 거고 이 논문에서 분석을 했었어요. 논문에서 분석을 좀 해봤더니 어떻게 되었느냐. 자, 알파는 전체 커뮤니티 중에서 어니스트한 정직한 그런 마이너의 비율이라고 보면 돼요. 그 비율을 우리가 알파라고 할 거고 그 다음에 람다라고 하는 거는 마이닝 레이트 그러니까 10분에 하나씩 만들잖아요. 그렇죠? 한 블럭에 10분에 하나씩이니까 그 레이시고 분당 뭐 10분의 1 레이시겠죠? 그 다음에 델타는 네트워크 딜레이 이 값이 델타 애드버서리 파워 지금 어니스트 마이닝 한 사람이 60%면 애드버서리 파워는 40%겠죠? 빼기니까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도록 델타를 설정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 살펴보면 람다 델타는 뭘까요? 델타가 시간이죠. 그렇죠? 네트워크 딜레이가 예를 들어서 뭐 1시간이다. 그러면 1시간 동안에 몇 개의 블락을 찾을 수가 있죠?
전체 마이닝에서는 6개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람다 델타라고 하는 거는 시간, 그 1시간, 그 네트워크 딜레이 동안에 몇 개를 찾을 수 있냐 그 얘기였죠. 그래서 마이닝 레이트 곱하기 딜레이가 되는 거고, 이게 실제로 딜레이 동안에 몇 개의 블락을 찾느냐라는 값이 되는 거죠. 즉, 요게 이제 얘기하는 게 뭐냐면, 평균적으로 어니스트 노드들이 델타 시간을, 네트워크 딜레이라고 했죠, 델타 시간 동안은 마이닝을 못하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가져온 게 뭐냐면 최악을 가져가는 거라서, 델타 시간 동안 전파가 안 돼서 공격자만 먼저 받고 어니스트한 노드들은 델타 시간 뒤에 받는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은 정직한 사람 입장에서는 저만큼의 블럭은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죠. 그렇죠? 잃어버리는 거랑 똑같고. 그렇지만 어드버서리는 잃어버리지 않고, 어드버서리 입장에서는 자기가 찾는 그 비율을 나누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정직한 사람 입장에서는 원래 알파였는데 그게 안 되고 원래 찾을 수 있는 거에 자기 해시파워, 이게 자기가 원래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만큼 비율로 나눠져서 줄어드는 해시파워를 가지고 계산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이것보다 더 커야지 말이 되겠죠. 거꾸로 되면 공격자가 더 힘이 세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 입장에서는 네트워크 딜레이 때문에 자기가 계산할 수 있는 게 좀 늦춰져서 더 적은 시간을 찾기 때문에 더 적은 해시파워를 가진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온다. 그래서 실제로 어니스트한 사람의 해시파워는 요거 1 플러스 알파 람다 델타로 나눈 만큼 뭐의 비율로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공격자가 50%만 있으면 49%만 있으면 안전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델타가 있기 때문에 그보다 더 적어도 공격에 성공할 수도 있다는 걸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게 성립을 해야지. 그래야지 공격자가 공격을 성공 못할 거 아니에요. 물론 뭐 어떤 확률로 따라잡을 수도 있을 거예요, K개를. 그렇죠? 근데 이거 거꾸로 되면 무조건 공격자가 따라잡을 수 있는 거고. 이렇게 돼야지 어쨌든 뭐 K개가 충분히 크면 그걸 따라잡기 힘들다. 높은 확률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인터프리테이션을 보면 이제 델타 시간이 블록 시간 대비 델타 시간이 작으면 작을수록 요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돼요? 람다 델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전체적으로 분모는 1에 가깝겠죠. 그렇죠? 이 값이 0이 되면 알파, 감마, 델타, 뭐 알파는 근데 이 값이니까 똑같은 값이고, 감마, 델타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분모가 거의 1에 가까워서 그냥 시기에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될 수 있으면 요 람다 델타가 작을수록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델타가 크면 감마를 크게 해야 감마를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델타가 크면 람다를 작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 곱해서 작아지는 값이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림을 그려보면 요 값이 1 over 람다 델타 값이에요. 그리고 이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분모가 거의 1에 가깝다고 그랬었죠.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좋다고 그랬죠. 이게 작다는 얘기는 이게 역수니까 커진다는 거죠. 이게 무한대로 가면 갈수록 좋아지는 거겠죠. 그래서 1 over 람다 델타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62.5다. 그러면 저 값이
62.5분의 1이라는 뜻이니까 뭐 거의 0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이 공격자가 성공을 하려면 자기가 해시 파워 전체 중에 절반 정도를 가져야만 성공한다는 거예요. 따라잡으려면. 근데 만약에 이 값이 그러니까 요 전체 1 over 람다 델타 값이 작다. 즉 람다 델타 값이 크다. 그러면 공격자의 해시 파워가 낮아도 높은 확률로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값이 작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0.1이다. 그런 경우에는 해시 파워가 10%만 있어도 임의의 개수를 따라잡을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요 감마 값이 델타 값이 얼마인지 실제 네트워크상에서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걸 알고 나서 그다음에 람다를 정하면 그러면 대충 그래프가 나올 거고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정도 공격자가 있는 이보다 적으면 이거는 뭐 괜찮구나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여기 보면 한 60 넘어가면 거의 2분의 1이죠. 60 넘어가면 베타 값이 거의 2분의 1, 즉 절반 이상이 돼야지 공격자 성공을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이 값을 60으로 잡았어요. 60으로 잡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람다 델타분의 1이 60이고 네트워크 딜레이를 보니까 대충 한 10초 정도면 다 전파가 되는 것 같아요. 10초. 그래서 델타 값이 10초로 가정을 했어요. 그러면 10초를 넘기면 람다 값이 얼마가 나와요? 얼마가 나오죠? 람다 델타분의 1이 60으로 잡으면 뭐 괜찮다고 했죠. 그런데 이 값이 10초예요. 가 60. 그러니까 람다 값은 600 초분의 1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게 지금 블럭을 생성해내는 속도죠. 그러니까 블럭이 얼마마다 하나씩 생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10분이 나오죠. 그래서 10분마다 하나씩으로 결정했었어요. 비트코인에서. 네트워크 딜레이가 한 10초면 다 전파가 되는 것 같고 근데 네트워크 딜레이가 만약에 20초가 걸린다. 그러면 블럭은 몇 분마다 생성되는 게 좋아요? 20분마다 생성이 돼야지 충분히 될 거고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2분의 1이 아니라 조금 낮아도 우리가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40% 정도의 파워 이상이 아니면 그러면 억셉트 하겠다. 그러면 요 람다 델타분의 1 값이 얼마 정도면 될까요? 베타가 대충 2분의 5 정도면 되겠죠. 2분의 5 정도니까 얼마 정도 한요 정도면 되겠죠. 요 정도. 요거보다 높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뭐 2.5 정도면 충분히 되겠죠. 2.5 정도. 2.5가 되면 그러면 얘를 델타를 10초라고 한다면 그러면 25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5초마다 한 블럭씩 만들어지는 경우라면 그러면 공격자가 40% 이하인 경우라면 오케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계할 수도 있는 거죠. 비트코인 입장에서. 됐죠? 이제 왜 비트코인에서 10분마다 하나씩 하는 건지 이해됐죠? 자, 이제 우리가
네트워크 이제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포크가 일어나는 거가 생길 수 있다고 그랬고 포크가 일어나서 쭉 계속 유지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 어느 정도 가다 보면 한쪽으로 다 몰리게 돼 있으니까 가장 긴 쪽을 따라서. 그래서 긴 포크가 나진 않은데 짧은 포크들은 생길 수 있겠죠. 왜냐하면 네트워크에 쪼개질 수도 있고 뭐 잘 전파가 안 되고 비슷비슷할 수도 있고 그래서 짧은 숏타임에서는 당연히 포크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라이브니스 이슈, 즉 내게 뭐 내 트랜잭션이 여기 들어가지 않는다든지 블럭이 프로듀스 안 되든지 이런 이슈가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라이브니스는 뭐냐면 블럭이 계속 그러니까 내 트랜잭션이 계속 블록체인에 당기면 라이브 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라이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면 어니스트 블럭, 즉 어니스트 마이너들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야 돼요. 걔네들이 블럭을 만들어야지 내가 만든 트랜잭션이 블록체인에 담긴다는 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니스트하지 않으면 블럭이 그냥 계속 담기는 거라면 내 트랜잭션은 예를 들어서 그 마이너가 계속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죽은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뭘로 얘기하냐면 체인 퀄러티라고 얘기해요. 체인 퀄러티. 체인의 퀄러티가 어떻게 되느냐. 즉 무슨 얘기냐면 체인 퀄러티는 어니스트하게 마인된 블럭이 몇 개,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어니스트하게 마인됐다는 건 어니스트한 마이너들이 만든 블럭의 개수가 체인 중에 대충 어느 정도 비율이 될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림에서 보면 그래서 아래쪽은 어니스트한 거고 위쪽은 위로 한 건 예를 들어서 뭐 공격자 만드는 거다. 그럼 계속 어니스트하지 않은 것들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어니스트하지 않은 공격자들이 더 파워가 세면 계속 어니스트하지 않은 걸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얘만 계속 길어져서.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니스트 마인 블럭 인클루드 올 텐입니다. 어니스트한 경우는 센서십을 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고 그래서 프리벤트 펜서십 검열을 피할 수 있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가정을 해볼게. 예를 들어서 공격자가 P 확률로 마이닝을 할 수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정직한 사람이 1-P겠죠. 공격자가 P의 해시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치는 거고.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증명을 보일 수가 있어요. 즉 1-1 P 오버 P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일단 우리가 식을 쓸 수 있는데 이걸 유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을 우리가 체인 퀄러티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식으로 보면 뭘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공격자의 마이닝 파워가 3분의 1이다. 그러면 체인 퀄러티가 2분의 1이다. 무슨 뜻이냐면 전체 체인 중에서 절반은 어니스트한 사람이 만든 거고 적어도 나머지 절반은 공격자가 만든 걸 수도 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만약에 P가 2분의 1보다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음수가 돼버리죠. P가 2분의 1보다 크면 이게 1보다 크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체인에 있는 블록들이 공격자가 만든 거라는 뜻이 되고 즉 퀄러티가 사실 0 이하잖아요. 0이라는 뜻이죠. 0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worst case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체인 퀄러티 시어렘은 이런 식으로 그냥 된다는 거예요. 공격자가 P를 가지고 있고 네트워크 플레이가 데이터고 그런 경우에 컨시스턴시는 우리가 앞에서 봤었죠. 뭐 1 더하기 알파 람다 델타 분의 알파가 베타보다 커야지 그래야지 어쨌든 못 따라잡게 만들 수 있는 거고 체인 퀄러티는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체인 그로스는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대충 한 절반 정도 공격자가 있어도 돌아갈 수 있게 되어 있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 뭐 절반이 되면 사실 문제는 있죠. 체인 퀄리티가 P가 2분의 1이면 거의 0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보다 좀 더 커야지. 그러니까 어니스탄 노드가 2분의 1보다 좀 많이 커야지. 그래도 여러 개 중에서 정직한 노드들이 조금씩 생기는 거죠. 그래서 몇 개 서비스가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딜레이도 어느 정도 허용해 주죠. 네트워크 딜레이를 뭐 10초 이런 거 허용해서 설계를 했던 거고. 파셜 싱크로니지 로어 바운드 이런 건 없고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서는 이제 뭐 제공하는 게 마이너는 아무나 될 수 있죠. 그래서 아무나 될 수 있고 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도 있고 마이닝을 할 수도 있고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마이닝의 리더가 될지 누가 블록을 찾을 수 있을지 그거는 미리 알 수가 없어요. 계산해 보기 전까지는. 그래서 뭐 브라이빙 어택 이런 거 안 되죠. 뇌물 주고 뭐 내 걸 담아달라 이런 건 안 될 거고. 그 다음에 대체적으로 한 2분의 1 정도까지 공격자가 있어도 그래도 계속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스킴이 되겠죠. 거의 2분의 1에 가깝게. 근데 지난번에 비잔티는 어땠었어요? 2분의 1이면 돌아는 가죠. 근데 합의가 되게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게 좀 빠른 합의가 되려면 한 3분의 1 그 정도 이하야 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낫죠. 근데 이제 약점으로 보면 공격자 하나도 없어도 느려요. 합의가. 무조건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계산 너무 많이 하죠. 그래서 뭐 GPU 가격 엄청 비싸졌잖아요. 지금 GPU 가격 엄청 떨어졌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POS로 바꿨기 때문에, 프로프 스테이크로 바꿨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파이널리티, 이게 최종 블럭이 이제 담겼잖아요. 블록체인에 블럭이 다 들어왔는데 이게 진짜 안 바뀌고 계속 거기에 남아 있을지 우리가 확신을 못해요. 확률적으로 이게 뒤에 많이 붙으면 이게 빠지고 다른 쪽으로 될 확률이 되게 낮다 이 정도만 계산하지 이게 진짜 끝났다라고 얘기를 못하기 때문에 파이널리티를 우리가 확답할 수 좀 어려워요. 그 다음에 만약에 네트워크 딜레이가 되게 길다 그러면 이제 또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에서 이제 인센티브, 어니스트하게 행동해야 될 이유를 이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뭔가 블록을 찾으면 그러면 인센티브를 줘요. 그렇죠? 인센티브를 주고 그 이유가 요 마이닝을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어렵잖아요. 계산이 많아서. 그래서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할 테니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실 정직하게 행동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정직하게 했을 때 뭔가 보상이 있어야지 정직하게 행동할 테니까 그 보상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생각했던 게 뭐냐면 리워드를 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장 긴 체인에 그러니까 가장 긴 체인에 꼭 들어갔다 해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가장 긴 체인을 따라가면서 거기에 들어간 블럭에서 블럭을 찾은 사람은 거기에는 돈을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어니스트한 사람들은 가장 긴 걸 따라가도록 우리가 잠정적으로 다 합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긴 그런 체인의 블럭이면 돈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설계를 해놨다. 이런 거죠. 근데 이걸 찾는 게 되게 밸런스가 크죠. 내가 찾고 안 찾고 되게 확률적이잖아요. 지금 우리 이런 거 생각해도 복권을 하는데 복권에 당첨될 확률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평생 가도 당첨이 안 되죠. 그래서 평생 마이닝해도 하나도 못 찾을 수 있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복권이면 뭐 상관이 없을 텐데 이건 지금 스테이블하게 뭔가 마이닝을 해서 돈을 벌겠다는 건데 너무 좀 약간 운에 많이 좌우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이닝 풀 같은 걸 만들어서 같이 연합을 하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같이 하고 거기서 나온 수익을 서로 똑같이 나눠가지고 그래서 좀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도 많이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렇게 만들었는데도 공격이 성공하면 돈을 꽤 벌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주겠다 했는데 안 주고 뭐 다른 걸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공격을 성공하게 하는데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기 그렇게 설계가 됐어요. POW를 계산한 것 자체가 코스트가 많이 들고 많이 든다는 얘기가 전기도 많이 들고 컴퓨터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공격을 하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고 그다음에 비용도 많이 들고 이렇게 설계가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셀피시 마이닝 어택. 원래는 마이닝을 한 다음에 그 마이닝된 블럭을 알려줘야 되죠. 근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안 알려주고 자기만 가지고 자기가 가진 걸 가지고 그 뒤에 자기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셀피시 마이닝으로 그래서 어태커가 해시 파워를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3분의 1. 그 다음에 마이너는 뭐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어쨌든 리워드를 최대화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마이너는 자기가 찾으면 그걸 퍼블리시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태커가 만약에 블럭을 2개 먼저 찾으면 그냥 자기가 릴리지 않고 계속 갖고 있다가 만약에 원인스탄 사람이 따르기 자기를 따라오면 그때 릴리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블럭이 딱 있으면 이걸 내보내면 이게 리워드가 되겠죠. 왜냐하면 저 뒤에 어니스탄 사람들만 붙을 테니까. 그러면 그 다음 블럭에 대해서는 내가 못 찾겠죠. 잘. 다른 사람이 찾을 확률이 높겠죠. 더. 근데 이거를 나만 찾는 거예요. 계속. 혼자서. 그리고 아래쪽은 어니스탄 사람들이 찾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2개 먼저 찾고 이걸 찾았는데 누군가 2개를 찾았다고 하면 이때 자기 걸 내놓아버리면 밑에 2개는 더 이상 밸리드하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자기가 혼자서 3개의 블럭에 대한 리워드를 다 가질 수 있죠. 이런 게 셀피시 마이닝 어택이. 자, 어니스탄 사람 같은 경우에는 블럭을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냥 퍼블리시 하겠죠. 그래서 어니스탄 사람이 블럭을 찾으면 그냥 퍼블리시하고 이 경우에 어태커가 이 블럭을 먼저 찾을 확률은 3분의 1이 되겠죠. 3분의 1의 해시파워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 한번 봅시다. 그냥 어니스트하게 행동을 한다면 공격자가 셀피시 마이닝을 하지 않고 자기가 찾으면 그냥 퍼블리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벌어들인 비용, 그러니까 리워드는 얼마예요? 그 3분의 1이겠죠. 3분의 1이에요. 만약에 셀피시 마이닝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하나 찾았어요. 이게 3분의 1이고 또 찾아요. 뭐 이렇게 여러 개 찾을 수 있겠죠. 그런 확률을 이제 계산해야 될 거고 뭐 봅시다. 자, 하나짜리가 있고 2개짜리가 있고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뭐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해보면 될 것 같은데 여하튼 계산을 쭉 해보면 3분의 1보다 커져요. 원래는 3분의 1이면 27분의 9잖아요. 그보다 조금 더 리워드가 커지게 돼요. 즉 무슨 얘기냐면 셀피시 마이닝을 하는 게 더 이로운 거죠. 공격적 옵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계산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셀피시 마이닝을 하게 되면 여기 파란색이 셀피시 마이닝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빨간색이 어니스트 마이닝이고, 그래서 공격자 입장에서 해시 파워에 따라서 자기 해시 파워가 커지면 커질수록 셀피시 마이닝을 하는 게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공격자 입장에서 40%의 해시 파워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마이닝을 하면 돈을 뭐 0.4, 그러니까 0.4만큼 받겠죠. 40%에 비례해서. 그런데 셀피시 마이닝을 하면 사실은 50% 정도 더 많은 리워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이걸 쭉 보면 해시파워가 얼마 할 때 크로스가 나요? 지금 한 25%? 그렇죠? 그래서 25%보다 더 많은 사람, 더 25%보다 해시파워가 더 크면 셀피시 마이닝을 하는 게 사실 더 이로운 거고 25%보다 더 작으면 그러면 그냥 정직하게 하는 게 더 얻는 레버니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실제 해시파워를 보면 해시파워가 사실 몰려 있어요. 여기 보면 뭐 G 해시 닷 IO인데 이건 해시풀이에요. 이 해시풀이 50% 이상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실제로 셀피시 마이닝을 하면 훨씬 이득을 많이 보겠죠. 50% 정도 갖고 있으니까 51% 어택도 할 수 있죠. 다 할 수 있어요. 이 풀에서. 그래서 실제로는 다 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어택은 잘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셀피시 마이닝을 하면 더 좋고 그 다음에 뭐 포크 만들어 가지고 돈 안 보내고 이쪽 하면 뭐 뇌물도 바꾸면 더 좋을 텐데 안 한 이유가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안 해요. 신뢰가 떨어지면 같이 망하니까. 그래서 실제 마이너들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신뢰를 올리는 게 오히려 더 자기한테 득이 되기 때문에 실제 공격은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돈 버는 거에 비해서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실제로 미래 뭐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담보도 없고 하기 때문에 그냥 주어진 대로 머니스타하게 마이닝을 해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간단하게 나카모토 컨센서스, 비트코인에 써는 그런 합의 알고리즘을 배워봤었어요. 사실 여기 보면 수식이 꽤 많이 나오고 앞쪽에 있는 그런 뭐 쫓아가고 하는 거는 실제 비트코인 6개 이런 거 계산한 거 6개 하는 거는 비트코인 그 백설도 있었던 거고, 뒤쪽에 뭐 델타를 계산하고 알파를 계산하고 그다음에 뭐 퀄러티를 계산하고 하는 거는 이제 비트코인 백서에 있던 건 아니고 그 뒤에 연구에서 있었던 거고, 뭐 일부는 여러분들이 그냥 뭐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철학으로 만들어졌다 하는 것 정도만 이해하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